자, 우리가 어저께 수리적 위치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설명하고 끝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뭐 되도록이면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짧게나마 이제 정리를 그래도 말로라도 하고 오늘 내용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지리적 위치인데 이제 지구 표면에 보면 대륙과 해양이 있는데 대륙과 해양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성이 달라지더라. 그게 지리적 위치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있어서 결정되는 그 위도에서 결정되는 특성 말고 유라시아 대륙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유럽하고는 뭔가 다르더라. 이게 지리적 위치였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 동쪽 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대륙성 기후는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 덥고 추운 정도 차이가 큰, 연교차가 큰 기후를 말한다.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에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기후를 계절풍 기후라고 불러요. 이건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죠. 우리만 나타나는 거야.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유럽은 그렇지 않더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다인데 어저께 요만큼을 1시간 동안 한 거네. 효율 쩌네요. 자, 아무튼 우리가 어저께는 이제 밑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을 안 했죠. 자, 이제 2번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가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땅을 반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다. 우리나라가 있는 이 땅을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하기 유리하다. 자, 여러분들, 뭐 여기다 필기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지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띄워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관계적 위치 설명하는 거잖아. 자, 우리나라는 이쪽이 아시아 대륙, 이쪽이 태평양 바다. 보다시피 땅덩이가 지금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나라가 혹시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여기에 있는 나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나라는 바다로 진출하기가 힘들죠. 최소한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다른 나라를 거쳐야 바다로 진출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바다를 건너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하기 유리하다. 됐어요? 자, 이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특성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는 말은 뭐 몇억 년이 지나면 대륙은 이동하니까 뭐 달라지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또는 우리나라 역사 끽해봤자 몇백 년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는 이건 뭐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건 뭐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 위치에 해당하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관계적 위치까지 마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조금 줄게요. 자,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땅덩이는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나라들은 뭐 힘이 세지기도 하고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뭐 망하기도 하고, 명나라 망했고 뭐 청나라 망했고 뭐 지금 중국도 뭐 언제까지 강대국일 리는 없을 것 같고 언젠가는 변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힘이 없어서 이제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지만 독립하고 수십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도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로 무역도 많이 하고 문화도 이렇게 전파를 하잖아요.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잖아. 어쨌든 한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주변 나라와 맺는 관계가 그때그때 달라지더라.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더라. 이런 걸 관계적 위치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뭐 근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근대라고 하면 조선시대 말부터 말하는 거잖아. 일제강점기까지. 그때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청나라도 우리나라 집적됐고 러시아도 집적되고 뭐 결국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했지만 힘이 없던 시절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걸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대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표준 경선을 일본을 지나가는 동경 135도를 쓴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소련, 중국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 일본 민주주의 세력 그 경계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한은 이제 이쪽하고 같은 편이다 보니까 일본하고 시간대를 맞추는 게 무역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더 편했으니까 그렇게 맞춘 거였죠. 자, 아무튼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이 서로 이렇게 힘싸움을 하는 그 경계에 우리나라가 있었죠. 그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의 상관없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거잖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오늘날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이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쯤 돼요. 인구도 절대 적은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제 이미 선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약간 희망을 담아서 태평양 시대, 태평양이 중심인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아시아에서 동북 쪽에 있는 이 지역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국질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아니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 너무 세. 여기에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요. 인구 깡패. 그 다음에 일본은 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2.5배? 그쯤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비슷해요. 일본이 조금 더 소득이 높긴 하지만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아서 일본이 전 세계 경제 규모 3위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약간 희망사항이 많이 담겨있긴 해.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달리 분명히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일본한테도 그냥 이렇게 자존심을 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 규모나 기술력이나 문화 수준이나 얼마든지 당당하게 우리 할 말을 해도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졌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농담이니까 그냥 듣고 정말 잊어버려야 된다. 자,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G2,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 중에 하나죠. 일본 전 세계 경제 규모 3위예요. 그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절대 또 이렇게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정말 완전 개무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한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중국은 짱깨라고 무시하고요. 일본은 쪽발이라고 무시하고. 근데 이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사이가 좋게 지내기가 힘들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관계적 위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정말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뒤에 있는 문제를 보기 전에 복습하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복습하기 전에 문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복습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 나름으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너무 설명이 자세하다고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말 사람 대화하는 거랑 비슷해. 내가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제 귀담아 듣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얼마나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귀담아 듣고 당연히 초보자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물론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당연히 모르잖아.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질문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뭐 수줍음이 더 많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쉬는 시간 되면 교무실에 막 학생들이 막 왔었거든. 질문하러. 근데 지금은 교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외로워요. 아무도 안 와.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질문할 게 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수업을 내가 꽉 채워서 하진 않거든요. 수업 끝나고 질문한다든지. 물론 시험 기간에 질문해도 얼마든지 내가 당연히 대답을 해주는데 시험 기간에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때 하는 것도 그게 더 반갑다 이거죠. 최소한 질문한다고 무식하다고 놀리진 않을 테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페이지 넘겨서 우리나라의 위상. 자, 이건 그냥 거의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라서 빨리 할게요. 지리적 유충지.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중심에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정말 강대국들의 정말 중심 가운데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정말 힘센 나라들 큰 바구니에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걸 지금 내가 보여주기가 조금 애매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보는 지도 있잖아. 이런 지도는 네모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실제 지구는 입체인 구잖아. 그 구를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내다 보면 반드시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뭐 세계지도가 혹시 없나? 한국지리다 보니까 세계지도가 안 보일 수도 있네. 자, 그러면 어차피 말로만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네모난 지도에서는 알래스카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이 지도에서는 그러니까 네모난 지도에서는 휘어져 보이는 이 길이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랑 무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옆을 지나서 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핵심 그런 교통로라 그래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무역은 대부분 배로 이루어집니까? 배가 정말 많이 닿는 그런 항로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이집트하고 이쪽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여기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세계지도에서 보면 되게 좁은 땅덩이가 있어. 거기를 이렇게 뭔가 운하를 타가지고 지나가면 참 가까울 텐데,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기엔 너무 먼 거고. 그래서 그런 곳에 운하를 타서 지나다니도록 만든 곳이 있거든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하 2개.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우리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경계 부분이 되게 좁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곳도 배가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이 바다 있죠. 여기도 세계 5 안에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배가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교통의 요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아무튼 넘어갈게. 그 다음 경제적, 정치적 역량 강화. 자, 우리가 국제연합에 가입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도 가입해 있고요. 그 다음에 APEC에도 가입해 있고 몇 년 전에는 G20, 그러니까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나라 20개 나라가 여러 가지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G20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세진 거지. 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한류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우수성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이제 우리가 네모난 지도가 아니고 실제 지구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긴 한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고 이쪽이 멕시코시티라고 돼 있고 워싱턴 DC라고 돼 있고 이쪽이 지금 미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또는 여기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미국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지도에서는 이 위선이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맨날 보는 네모난 지도에서는 이 위선이 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게 가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알래스카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우리나라 여기 이 바다가 굉장히 많은 배가 지나다니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그냥 상식에서 체크만 할게요. 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한다, 힘을 모은다, 뭐 무역을 한다. 당연히 교통이 서로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뭐 배를 이용하면 되는데 아시아 대륙 엄청 크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바다가 없는 국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서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추고 해가지고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글자 그대로 아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말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1번하고 6번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십 개가 있고요. 그 중에 1번하고 6번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요. 그냥 상식에서 알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같은 걸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여기가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이상. 우리가 그냥 정말 가장 바라는 완벽한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 현실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봤더니 우리 북쪽에 북한이 있죠. 갈 수 있니 없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단독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섬나라죠. 육지로는 대륙으로 갈 수 없잖아. 그냥 그렇다고. 자, 아무튼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는 여기 그림처럼 아시아 대륙에 있는 이제 국제 고속도로예요. 여러 개가 있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아시아 대륙의 끝에 있다 보니까 태평양과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참고로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프리카까지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아프리카까지는 당연히 안 이어져요. 아시아에 있는 고속도로야. 넘어갈게요. 자, 역시 별건 없는데 여기까지 읽고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조금만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영역. 자, 뭐 정말 별거 없으니까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계 수역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한국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땅이냐,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바다냐, 그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갈등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독도 문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에서도 맨날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물어봐야 된다. 자, 먼저 영역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영역이라고 한다. 자,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특성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 터전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땅덩어리, 어쨌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이 중에 영토부터 정리를 할게요. 영토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반도와 그 부속, 그 주변에 있는 섬을 우리의 영토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 아마 날 거야. 자, 여러분들 한반도의 북부 지역, 쉽게 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인데 한반도의 북쪽을 지금 이상한 애들이
강제로 지금 점령하고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북한은 다르게 말을 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질인데 이 한국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에요. 북한에 있지만 당연히 백두산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는 과목 특성상. 됐어요? 물론 실제로는 우리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국가거나 국가에 준하는 단체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을까? 아니면 가입 안 돼 있을까?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죠. 참고로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나란히 손잡고 같이 가입했어요. 둘이 분단 국가인데, 그래서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독립된 국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국제사회 얘기인 거고, 우리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은 북한 땅이지만 압록강 하구에 있는 비단섬이라고. 가장 북쪽은 북한 땅이지만 온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한반도와 그 주변 섬이다. 됐어요? 그리고 간척 사업을 계속하면서 영토가 넓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상식, 이것도 적어줬던 것 같아요. 자, 남북한 합치면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남한만 하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자, 몇 년 전에는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정말 요만큼 안 됐었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간척 사업을 더 했는지 지금은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냥 반올림하면 그냥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어쨌든 영토는 물론 독도도 우리나라의 영토긴 하지만 그냥 독도라고 하는 땅, 영토 그것보다는 바다가 더 어떤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랑 영토 분쟁이 심하다 아니면 별로 없다. 국경 분쟁이 심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그 영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영해하고 영공, 특히 영해가 중요하죠. 자, 영해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 영해라고 하는 건 영토가 먼저 설정이 돼야 영해를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자, 지도를 보면 다음 페이지를 볼까? 지도를 보면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섬이야. 이건 너무 명백하죠? 그러면 이제 영해라고 하는 건 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바다가 우리나라의 영해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영해가 있는데 이 영해를 설정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고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를 설정할 것인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보면은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우리 한반도가, 우리 한반도가 아니더라도, 자, 여기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는 가까이에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은 굉장히 멀리 있죠. 그러면 이 바다 입장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연안국이라고 불러요. 연안국이 그런 의미야. 그 바다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라고 해야 되는지. 자, 이건 우리나라가 혼자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당연히 세계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영해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유엔 회의에서 영해를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자. 국제법으로 정했어요. 됐니? 일단 여기까지. 그럼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선이라는 말 여기다 좀 체크를 좀 할게요. 기선.
좀 낯선 용어일 텐데, 자, 여러분들 기선은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이제 기준선의 줄임말이에요. 기준선. 무언가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어떤 선이 있으면 한쪽은 이제 영토고요. 그 다음에 영토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영해가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영해가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되는 기준선을 기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이에요. 베이스라인. 기본이 되는 선. 바탕선. 됐어요? 그래서 이 기선으로부터 영해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합의했다 그랬죠. 기선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여기에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주장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건 공통된 약속이에요. 됐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2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12해리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일상에서 쓰는 단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해리는 1852m, 약 2km 정도다. 라고 그냥 상식에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느낌 한번 말해볼까? 말해본다고는 생각 한번 해볼게요. 12해리 약 20km면 12해리니까 약 20km예요. 대충? 자, 20km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20km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야.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자, 뒤에서 물론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가 200km 정도 돼요. 그러면 20km면 여기 그림처럼 우리나라 이렇게 해안선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기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 요만큼만 우리나라의 영해인 거예요. 넓은 거 같니? 별로 안 넓은 거 같니? 쉽게 말하면 울릉도가 여기 있죠. 울릉도와 우리나라 한반도 중간 지점은 우리나라의 영해다, 영해가 아니다. 영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막 일본 배가 와가지고 막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가. 짜증 나겠죠. 물론 반대로 여기에 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배가 물고기를 잡아. 일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그 영해는 아니지만 다른 권한이 있는 바다를 또 설정을 하거든. 자,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영해만 하면 되니까 영해 설명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어쨌든 영해라고 하는 건 영토에서부터 영토가 끝나는 지점이 기선인데 거기에서부터 바깥쪽, 먼 바다 쪽으로 12해리까지를 설정한다. 설정할 수 있다. 주변에 가까운 나라가 없으면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영해는 영토랑 권한이 같아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우리나라의 바다인 거야. 쉽게 말하면 영토는 집이라 그런다면 건물이라 그런다면 영해는 마당? 담벼락 안에 있는 마당. 그것도 어차피 우리 땅이잖아. 우리 집인 거잖아. 그런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여기에 봤더니 무해통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체크 좀 해줄게요.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 자, 이제 세계 사람들이 영해를 설정하고 그 영해는 영토랑 똑같다 그랬잖아. 근데 세계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국가는 국가 이기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나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해를 설정하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 이란이라는 글자 보이죠? 좀 잘리긴 했는데 이쪽이 서남아시아 지역,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지역.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기서 석유를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그러면 유주선이 석유를 싣고 어떻게 오냐면요. 이렇게 페르시아만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여기를 지나와요. 여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좀 잘리긴 했지만 여기 바다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만약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거든요. 두 나라가 여기가 되게 좁기 때문에 영해를 설정하면 두 나라의 영해가 완전히 여기를 차지해버리거든. 근데 여기는
배가 지나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항로예요. 근데 두 나라가 짜고서 길 막고서 야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 통행료 내기 싫으면 멀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사람이 원래 많이 다니던 길인데 니들 영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마치 산적처럼 길 막아놓고 그러면 짜증나고 억울하잖아. 그래서 영해라 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걸 무해 통항권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래서 영해에는 무해 통항권이 있다. 무해 통항권이 있다. 라고 용어를 일단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 어선은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어선은 가서 물고기 잡아오면 어떡해? 이해되니? 그 다음, 군함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다른 나라 바다에 군함,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건 안 되는데, 여객선, 또는 무역선, 또는 유조선, 그냥 물건 싣고 지나가겠다는데, 이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대신 통보는 해야 돼. 나 지나갈게 하고 알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런 권한을 무해 통항권이라고 한다.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영해에는 무해 통항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우리 정신 좀만 차려봅시다. 원래 눈꺼풀의 무게가 태산보다 무겁긴 한데 44분? 아무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개념을 잡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선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어떤 기선을 적용하는지 그거 맨날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나중에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해안선은 우리나라 동해안이랑 비슷할까? 아니면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이랑 비슷할까? 자,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되게 단순하죠. 단조롭죠. 섬도 별로 없죠. 근데 황해안하고 남해안은 되게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해안선은 그러니까 영토의 가장자리, 끝나는 지점은 동해안이랑 비슷할까? 황해안, 남해안이랑 비슷할까? 다른 나라 해안선은. 근데 나중에 지도 한번 봐보세요. 다른 나라 해안선은 동해안이랑 비슷해요. 대체로 단순하고요. 섬도 별로 없어요. 뭐 기억하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처럼 섬이 많고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다. 이런 해안을 뭐라고 부르지? 무슨 식 해안? 땡땡땡식 해안이라고 부르는데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르잖아. 자,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거든, 사실은. 그걸 따로 공부한 이유가 다른 나라 해안선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 볼게요. 아무튼 그 전 세계 바다가 해안선이, 그러니까 영토의 가장자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기선을 설정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통상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 자, 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바다는 대부분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통상기선이에요. 됐어요? 그럼 통상기선은 뭐냐면 이제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통상기선은 연안의 최저 조유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안은 그냥 해안선을 말하는 거예요. 동해안이라 그런다면 동해안 해안선 있잖아.
연안의 최저 조유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최저 조유선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최저 조유선에다가. 자, 여러분들 바닷물은 끊임없이 변하죠. 우리가 그걸 조석 간만의 차, 조차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해안선의 위치는 맨날 달라져. 시시각각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토가 넓은 게 좋아, 좁은 게 좋아? 당연히 좁은 게 아니라 넓어야 좋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영해를 설정하는데 영해도 더 넓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속을 한 거야. 육지가 제일 넓어졌을 때,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하자.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낮아졌을 때. 조라는 말은 바닷물이 변하는 걸 뜻하거든요. 조차, 조력, 조석 간만의 차, 다 그 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변하는데 그 위치가 나타내는 선, 그 해안선이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됐죠? 그래서 해안선인데 바닷물이 제일 낮았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통상기선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노멀 베이스라인이에요. 노멀, 일반적이다. 전 세계 대부분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섬이 별로 없거나 또는 섬이 울릉도처럼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통상기선을 적용해서 영해를 설정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통상기선을 적용하냐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동해안 대부분 해안선 단조롭죠. 그 다음 제주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섬. 그러니까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 주변에 우도, 마라도 섬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통상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울릉도하고 독도, 울릉도 주변에도 섬이 조그만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울릉도도 통상기선이고 독도도 통상기선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은 통상기선을 이용해서 영해를 설정한다. 이때의 기준은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기선은 이제 다른 방법인 거야. 여기서 직선은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긋는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직선으로 긋냐면요. 자, 이런 경우에요. 자, 동해안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었잖아. 그쵸?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는 통상기선을 적용했더니 만약 그 말 적용한다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봐도 그냥 우리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곳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나라 쪽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바다니까 그냥 우리 거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12LE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해요. 이런 곳도 있고요. 황해안 남해안 한번 볼게요. 황해안 남해안은 이제 이렇게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섬이 되게 많죠. 그럼 보자. 이렇게 해안선이 막 복잡하게 있고요. 섬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섬만 막 3,000개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12LE, 여기를 기준으로 12LE, 여기를 기준으로 12LE, 12LE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 그럼 이 바다는 그냥 우리 거지. 이게 포함이 안 되더라도 누가 봐도 우리 거잖아.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직선을 긋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긋냐면 육지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이 섬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최외곽 도서. 도서는 섬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섬, 여기 3개만 할게요. 1번, 2번, 3번. 이 섬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기선이 되는 거예요. 직선 기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LE까지 이 부분을, 이 수역을 우리나라의 영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됐니? 자, 이 섬에서 직선을 그을 때도 어떤 기준점이 있겠죠. 이때도 당연히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됐어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직선기선이냐면 서해안, 남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중에서는 아까 말했던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만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 두 지점이 거기에 해당해요. 대략적인 위치만 알려줄게요. 여기 쑥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잘 보이진 않는데 울산도 이렇게 많이 쑥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그냥 동해안 중에서도 일부 지역이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봤더니 대한 해협 나오죠. 제일 밑에. 대한 해협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대한 해협에다가. 역시 맨날 물어봐요. 대한 해협. 자, 대한 해협은 바다가 협소하다. 바다가 좁은 거야.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대한해협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불러요. 일본의 스시마섬, 대마도라고 보통 말을 해요. 여기 우리나라, 여기 좁은 바다. 자, 여기는 일본이랑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12해리까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서로 겹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두 나라가 합의해서 적당히 결정해야 돼요. 포인트는 여기는 일본이랑 너무 가까워서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12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섬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직선 기선인데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까지 영해가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시간을 보니까 4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영해선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볼게요. 여기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서 지금 안 그려지지? 아니, 너무 크구나. 자, 여기 황해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섬들이 있고 이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게 지금 직선기선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영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이 바다 여기는 뭘까? 우리나라의 영해다, 영해가 아니다. 저기는 황해 바다야. 우리 거 맞아. 근데 이건 영해일까, 영해가 아닐까? 영해가 아니에요. 자,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기선이라고 하는 건 영토의 끝 지점이자 영해가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기준선이라고 그랬잖아. 자, 직선 기선은 이제 섬을 연결한 거긴 한데 기선이야. 그럼 기선을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영토고요. 이쪽은 영해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직선 기선을 그었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영해인 거야. 그럼 이쪽 바다는 뭘까? 영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릴 텐데 설명해 주겠다고요. 자, 여러분들 한강 물줄기 있죠? 땅 아니지? 물이지? 근데 우리나라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저수지 있죠? 호수 있죠? 거기 흙 아니지? 근데 우리나라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바닷물로 채워져 있긴 한데 영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 그걸 내수라고 불러요. 안 내자, 물 숫자. 그 한강 물줄기나 아니면 육지에 있는 호수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바닷물로 채워져 있는 거지. 됐니? 자,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 더 이야기하겠지만 자, 우리가 간척 사업을 되게 크게 해가지고 여기를 메웠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다 메워버렸어. 우리나라 영해는 어떻게 될까? 넓어진다, 좁아진다, 변화가 없다. 직선기선, 우리나라 영해,
내수를 아무리 메워봤자 0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이 말이 되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만약에 동해 안에다 간척사업 하면 어떻게 될까? 동해 안에다 간척사업하면. 자, 극단적으로 이렇게 땅을 메웠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선, 새로운 통상기선, 여기서부터 새로운 영해.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간척사업을 하면 영해가 넓어지는데 변화가 생기는데 황해안에다 간척사업을 하면 내수에서 간척사업을 하면 영해에는 변화가 없다. 됐어요? 자, 시간 거의 다 됐네요. 자, 부탁 하나, 원래 하던 부탁인데, 여러분들, 잠은 피로가 충분히 풀릴 때까지 사실 자야 돼. 쉽진 않지만, 근데 3월 초는 사람이 긴장할 때는 자기가 피곤한지 잘 모르는데, 대부분 수면 부족이야.